자, 해봅시다. 자, 해보면 자, 독서 지문 꺼내보세요. 독서 우리 끝까지 좀 풀어오자라고 얘기했었고요. 오늘 독서 지문은 문제 유형 하나를 좀 정리를 합시다. 사회 지문 관련해서 독서를 보는데 어디로 가느냐? 사회 보장의 이해라고 하는 몇 페이지죠? 거기 42페이지. 42페이지 문제로 좀 지문으로 좀 가볼게요. 자, 42페이지 지문. 왜래? 이렇게 나와. 잠깐만. 이게 나오면 안 되죠. 자, 42페이지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42페이지에서 첫 번째 문단으로 가는데 이 1문단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 1문단은 맨날 화제 얘기니까 자, 이렇게만 잡아놓읍시다. 사회 보장에 대한 게 화제가 될 겁니다. 얘가 뭐니까요? 주어니까요. 자, 두 번째는 베버리지라고 하는 놈이 주어로 바뀌었는데 베버리지는 사회 보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건 자, 베버리지에 의해서 그 정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베버리지는 사회 보장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이죠. 어떻게 정의했느냐? 자, 사회 보장이 5대 악, 즉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며 자, 무엇한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고 자, 어떻게 특정 집단을 넘어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다. 제도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이게 정의죠. 자, 베버리지가 사회 보장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정의는 확정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왜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 어떻게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자, 특별 지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 보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베버리지가 정의했던 개념과 관련해서 지금 무엇했습니까? 사회 보장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무엇했다? 사회 보장의 개념 정리. 그런데 이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자, 이게 뭐였어요? 사회보장의 예였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합치면 사회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 중에는 사회부조도 있고 사회보험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렇게 좀 볼게요. 밑줄 그어진 A, B라고 해서 두 대상으로 지금 나누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등가적으로 이렇게 왜? 하나의 예로서 사회보장의 예로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 걸 이렇게 나눈 거잖아. 이렇게 나누면 매번 문제 나오는 게 뭐야? 이것들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죠. 자, A, B 두 개가 등장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얘는 무조건 공통점, 차이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 할 거야? 아래에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그죠? 자, 사회보험은 최초 사회보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합니다. 자, 이런 거 다 어디에 들어가? 사회보험의 이해죠.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4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또는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합니다. 자, 여기 노후, 질병, 출산, 자, 산업재해, 또 실업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일종의 뭐예요? 원인이죠, 원인.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뭔가 위험한 상태가 도래했을 때 이걸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사회보호잖아. 그지? 맞습니까? 사회보장인데 그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예로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공공부조요. 자, 이제 공공부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달리, 자, 사회보험은 뭘 대상으로 한다고요? 여기 이제 하나 더 해야죠. 고용보험이나 이런 아이들 몽땅 다 합쳐갖고 우리는 전 국민 대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공부조는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 급여, 의료, 부조, 사회 서비스. 자,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 자, 얘들은 제한되어 있죠. 부분적으로 받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요. 가난하다고 인정받아야 줍니다. 좀 짜증나지만. 그렇잖아요. 가난하다고 인정받아야 줘요. 그게 되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데 학교에서 급식 받을 때 가난을 증명해야 밥을 줘. 뭐 한다고요? 애들한테 소득증명, 뭐 아버지 어머니의 상황, 경제적 상황들 뭐 이런 것들 와서 서류로 내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야. 요즘은 많이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갖다 내죠. 애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갖다 낸다? 그럼 선생님이 막 그걸 흔들면서 고마워 잘 받았어 막 이러면서 너희 아버지가 그러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이제 알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왕따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또 줄 설 때도 어떻게 걔들 따로 빼서 줄 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급식 시간만 되면 따로 불러갖고 한마디씩 얘기하고 선생님이 잘 챙겨 먹고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좋게 말해 챙겨주는 거지만 나쁘게 말해 너무 티내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죠. 자, 아무튼 얘들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공공부조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방금 얘기한 대로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자산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류들을 내가지고 얘가 진짜 받을 만한 아이인지를 증명을 해야만 방금 얘기한 대로 무엇한다? 이런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이야기라면 괜찮았는데 그 밑에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보통 이렇게 비교되는 거 나오잖아요. 비교 대조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공통점 차이점 A, B 있잖아. 이렇게 나오면 한 문단 안에서 몰아서 설명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문장을 잠깐만 보세요. 베버리지는 다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여전히 뭐예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죠. 그럼 이 특징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 얼른 오세요. 자, 갑니다. 사회보험은 다시 사회보험이라는 놈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잡았어. 그치? 얘는 가서 너 얼마나 가졌니? 아빠 재산 뭐니? 이런 거 얘기 안 해. 자, 그리고 급여기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자, 급여기간이 제한이 없어. 한마디로 언제까지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수급 자격을 획득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예컨대 노령퇴직연금의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 자, 요 실적이 자격 요건이 되고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국민의 일부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고 일부는 보험 그물망에 걸리지 않아 제외되기도 합니다. 자, 요게 뭔데요? 한계죠, 한계. 문제점입니다. 한계 또는 제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이처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공공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을 위해서 무엇하자? 공공부조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공공부조는요. 사회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무엇하는 거야? 이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거죠. 사회보험으로 다 해버리려고 했더니 뭔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야. 그럴 때 뭘 하는 거야? 공공부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방금 본 이 마지막 문장에서 어디에서도 쌤이 얘기한 보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쓰지 않았죠? 근데 전체적인
이 문단의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이건 보안에 대한 어떤 관계, 즉 사회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한 측면을 공공 부조라고 하는 것이 보완하는 형태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죠.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요. 옛날에 98.9점 뭐 이렇게 1등급 컷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국어가 수능에서 그때 태어났어야죠. 그죠? 아, 그때 태어났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너희가 태어날 무렵 그 이전 약간 그 시절에 좀 문제가 쉬웠습니다. 국어가. 그런데 어차피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때 수능을 볼 수는 없었잖아. 그지? 슬프게도 이렇게 자라버렸네. 그런데 그때라면 어떻게 나왔다? 제시문 안에 관계는 보완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시문들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보완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런 형태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미적으로는 분명히 보완하는 의미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 말로 바꿀 수 있어야지. 즉 뭐가 있다? 추론해서 의미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제시문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생각하는 연습들을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 걸로 바꾸는 연습들을 꾸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옛날처럼 뭘 찾으면 안 돼.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보완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는 더 이상 풀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1학년 때 문제들은 그런 형태로도 간혹 나와요. 1학년 문제에서는 그런 형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여전히.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더라? 좀 더 많은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지문을 이해하도록 요구하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 맞았건 틀렸건 간에 일단 그런 식의 생각들을 좀 해놓자라는 거예요. 자, 내려가 보시면 자, 이어서 사회보장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목적은 빈곤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고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여 하며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보장의 목적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자, 소득 재분배가 일종의 사회보장의 목적인 거예요. 자, 사회보장을 경제제도는 물론 다른 사회복지제도와도 자, 어떻게 되도록 차별해주는 요소입니다. 사회보장은 어떤 경제나 다른 어떤 사회복지제도와도 차별화되어 있는데 이때 이 소득 재분배라는 놈을 다시 나누었어요. 사적 소득 이전과 공적 소득의 이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하고 있어요? 분류했죠. 구분했습니다. 구분 또는 분류했죠. 분류, 구분. 자, 사적 소득 이전은 민간 부분 안에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하는데요. 자, 자발적 동기, 또 민간 부분,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네. 각종 보험이나 또는 기업 복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야?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죠. 자, 공적 소득 이전은 정부가 관여하는 소득 이전 메커니즘인데요. 사회보험이나 조세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사적 소득 이전과 공적 소득 이전으로 나누어서 그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앞에 특징 나누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앞에 기억, 니은도 특징 나누는 거였지, 그지? 됐습니까? 자, 지금 얘도 얘기는 안 했지만, 기억, 니은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특징들 나누어 주어야 하는 녀석입니다. 간단하게 잡고 내려갑니다. 자, 배번은요.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분배를 다시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자, 위에 나오는 거 말고 이제 우리는 배버가 구분한 걸 따라갑니다. 배버는 셋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수직적 재분배. 자, 수직적 재분배는요. 서로 다른 소득 집단. 자, 중요한 건 서로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른 집단, 소득 집단 내에서의 소득 이전입니다. 즉, 보통은 부에서 빈으로, 자, 고에서 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분배해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직적 재분배라고 이야기해요. 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뭔지 알겠죠? 위에서 아래로 보통 떨어지고 내려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그죠? 두 번째, 수평적 재분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특성이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뭔데요? 사회적 위험 발생 집단으로 지원되는 재분배. 사회적 위험 발생 집단. 얘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정한 특성, 즉 사회적 위험 발생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에게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봐봐. 내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물론 내가 갖는 건 아니에요. 자, 와이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출산을 하게 됐어요. 응?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쯤 되면 여러분이 알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급하면, 아니면 알아서 아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 꼬맹이들은요, 이게 안 돼요. 자, 이제 막 태어난 애입니다. 내가 기저귀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하죠. 얘야, 기저귀 좀 안 사게, 똥을 좀 적당히 싸라. 너희한테는 그게 되잖아요. 야, 내가 지금 요즘 우리 집이 좀 어려우니까 학원 다니던 거 이렇게 저렇게 끊고, 뭐 인강으로 돌리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게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이제 안 돼야! 뭐 이런 거 하면 또, 그래, 그럼 밥을 굶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특정한 시기 있잖아. 이런 특정한 시기에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소득은 뻔한데 기저귀 사고 분유 사니까 이건 어른은 밥을 못 먹고 아이는 기저귀가 부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지원을 해주는 거. 그게 뭐였다? 바로 수평적 재분배죠. 일정한 특성, 즉 사회적 위험 발생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집단이. 자, 세 번째 우발적 재분배요. 자, 얘는요 우발적 재해 또는 질병. 재해나 질병은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임신이나 출산은 어느 정도 계획과 의도가 있죠. 했습니까? 그런데 재해나 질병은 그냥 갑자기 생겨요. 예를 들어 지진 뭐 이런 거. 지진 나서 집이 날아가 버렸어. 무너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당장 살아야죠. 그 사람들한테 무엇 해주는 거? 소득 이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 집단 간의 소득 이전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를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우발적 사고를 당한 집단으로 자, 요런 이전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녀석도요. 잘 보세요. 기역부터 시작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뭘 나눴어? 소득 재분배를 구분했어. 그지? 했습니까?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소득 재분배의 유형을 나누었어요. 나누면 무조건 문제는 나오는 거지. 그지? 이거 밑줄 그어진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없더라도 이 파트는 문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특히나 여기는 당연히 나오겠죠.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제시해버렸잖아. 그럼 제시된 거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잡아야 돼? 그 특징들을 찾는데 문제는 이게 그겁니다. 요 녀석은 특징 가지고 문제를 낸 게 아니라 그 특징을 가지고 뭐 사례에 적용해서 그 사례에 해당하는 걸 찾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왔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넘어가. 자, 요거잖아요. 77번 문제. 자, 77번 틀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라고요? 기역, 니은, 디귿이 특정한 소득 재분배와 관련돼 있는 유형들을 분류하고 구분하고 자, 이걸 가지고 얘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맞습니까? 요걸 찾아내 줄 수 있어야 돼요. 즉 무엇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여기선 선택지죠. 선택지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무엇 하라고요? 선택지의 즉 사례의 이것들의 특징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특징이 분석이 되면 요걸 가지고 무엇 할 수 있다? 위에 나오는 유형에다가 대입해서 유형이 갖고 있는 특징들과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셋째 아이 출산 시 시에서 지급되는 출산 축하금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고.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특정 시기에 특정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억처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죠. 아기 갖는 사람이 무조건 고소득이나 저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지? 특징에서 고와 저 내지는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나누어지는 어떤 계층별 특징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몇 번? 답은 1번이죠.
얘는 기억에는 해당이 안 될 거야. 즉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이 돼야겠죠. 그죠? 적어도 얘는 뭐가 아니니까 재해나 질병은 더구나 아니잖아. 출산이 재해일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디귿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니은밖에 될 게 없어요. 여기는 니은이 돼야겠죠. 자, 답은 1번인데 나머지 것들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더 많이 걷는 누진적 소득세. 그러면 더 많이 걷어요. 더 많이 걷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적게 걷겠죠. 맞아요? 그럼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에게 적게 걷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사람의 소득을 늘려주는 셈이잖아. 일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만큼 있겠지, 그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 많고 적고 이거 계층이잖아요. 상하. 따라서 얘는 뭐에 해당돼? 기억에 해당되겠죠. 수직적. 니은이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양육하는 가정 똑같죠, 그죠? 애 키우려면 돈 들어간단 말이야. 애 키우는 동안에만 주는 거야. 야, 그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니? 이게 지원 금액이 해마다 좀 달라요. 우리 지금 처남 애가 1월생이거든요. 1월생인데 작년 1월에 태어났는데 그 전에니까 2021년이겠죠. 21년에 태어났으면 아마 출산 장려금인가 뭔가를 한 뭐 50인가 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며칠 차이. 걔가 1월 며칠이더라? 7일인가 태어났는데 근데 그 며칠 차이에 얘는 100 몇십만 원을 받았어요. 거의 2배를 받았습니다. 2배. 그래서 장모님이랑 다들 효자라고 며칠 버텨준 덕분에 야, 그거 어차피 그냥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특정 시기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낳는 사람에게 주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죠. 옛날에는 몇 살까지 줬더라? 만 7세인가 8세인가 뭐 이렇게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양육비. 나라에서 유아수당,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돈을 줬어요. 작년까지는 우리 작년까지는 우리 둘째가 받았어요. 근데 올해 받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10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그냥 줬어. 이렇게 그냥. 와이프 통장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첫째랑 둘째랑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씩 받았거든. 그냥 애가 있으면 그냥 줍니다. 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3번에 해당이 되겠죠. 니은에. 고용보험 바탕으로 실업기간 동안 실업자에게 받는 실업급여. 역시나 뭐예요? 제한적으로 받는 거죠? 자, 5번에 불의의 사고니까 뭐예요? 재해죠. 일종의. 재해에 의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 따라서 몇 번? 답은 1번이 되죠. 유형별 뭘 정리하자. 특징 정리하는 문제였다. 특징 정리할 때는 반드시 무엇 할 필요 있다? 지금처럼 무엇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례에 적용하는 형태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있자.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잡아내면 되겠고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자, 다시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요. 기준. 뭘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요.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다. 자, 장기적 재분배란 생애에 걸쳐서 발생하는 자, 단기와 장기로 나누고요. 자, 이 대표적인 예로 적립 방식의 연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연금은 적립 방식의 연금도 있고 저 뒤에 가면 다른 형태의 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볼게요. 적립 방식의 연금이란 개인이 젊어서 적립하고 퇴직 후 늙어서겠죠. 늙어서는 연금으로 돌려받는 방식. 자, 그런데 얘는 청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년기까지 장기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장기적 재분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만약에 취업을 하잖아요. 20살 넘어서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 그러면 일단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몇 인 이상 사업자라면 국민연금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월급에서 어느 정도를 떼갈 거예요. 그게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어? 그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나이 몇 살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보통은 야, 너 한번 생각해봐. 20살에 일 시작해가지고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 10년이면 딱 30이잖아. 30까지 연금 붙고 연금 받겠어요? 60 넘어서 받는데 아직도 몇 년 일해야 돼? 30년은 더 일해야 되잖아. 그럼 30년 동안 연금을 더 붙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뭘 받는 거야? 나중에 나이가 넘어가면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되게 손해인 것 같잖아요. 이익인가요? 평생 돈 냈잖아. 그게 너희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야. 월급에서 떼고 나와 그냥. 어?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 안에 들어와 보지도 못한 돈입니다. 그 돈이 쇽쇽쇽 나간 다음에 월급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화딱지 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어떤 입장도 있습니다. 나도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못 받을 것 같아서. 왜냐? 지금 보면 뒤에 가서 문제가 나오죠. 국민연금 관련해서 얘가 장기적 재분배이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해? 어? 가입 안 하면 잡혀가진 않는데 계속 가입하라고 연락이 와요. 근데 일반 직장, 고용보험이나 이런 4대 보험이 흔히 되는 보험 회사들 있잖아. 너희가 말하는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회사들,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의무 가입이에요. 너희가 그냥 그 회사원이 딱 되잖아? 예를 들어 뭐 삼성에 취직을 했어. 삼성에 취직하는 그 순간 4대 보험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입이 됩니다. 연금보험, 국민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네 가지는 그냥 가입이 돼요. 건강보험까지 해서. 너희의 의지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근데 만약에 너희가 자영업자야. 청춘 떡볶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때는 가입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가입하라고 막 와요. 왜? 나중에 혹시라도 나이 넘어가서 늙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그때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아주려고 국가에서는 자꾸 뭐라고 한대요. 뭐라고 합니다. 가입하라고. 그리고 그게 가입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만 가입 기간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너무 많아지면 가입 못하니까 그 전에 가입하라고 자꾸만 독촉장 같은 게 날아와요. 1년에 뭐 한 번, 두 번씩.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라도 가입은 해보세요. 가입할 수 있는 직장으로 가. 알겠죠? 5인 이상 사업자, 뭐 4인 이상 사업장 이런 데 아니면 그게 4대 보험이 안 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데 있지 말고 보험 가입 되는 데 가라고. 알겠니? 알아서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낫죠. 그죠? 왠지 억울한 것 같지만 어차피 낼 거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 낸단 말이야. 직장 가입자들은. 그쪽으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쌤만 해도 지금 보험료 되게 많이 내거든요. 건강보험만 해도 한 20만 원 가까이 내요. 우리 와이프 거기는 월급도 진짜 쥐꼬리만큼 받는데 100만 원 조금 더 받거든? 근데 4대 보험이 다 돼서 지금 얼마 내게? 건강보험? 10,000 몇천 원 내나? 그래요. 되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보험 되는 데 들어가. 그죠? 야, 10,000 몇천 원이면 그거 차이만 해도 뭐 한 20만 원 차이 나잖아. 그지? 20만 원 차이면 그거 갖고 너희들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어. 매달.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그걸로 더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 그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 좀 해라. 자, 다시 가볼게요. 한편 적립 방식의 연금이요. 자, 적립 방식의 연금에 대해서는 어디서 얘기했는데요? 저 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바로 위에서 적립 방식의 연금을 얘기했는데 얘는 장기적 재분배의 성격 당연히 갖고 있고요. 플러스 세대 내 재분배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데? 젊은 시절 소득을 적립했다가 노년기에 찾는다는 것. 자, 얘는 한 세대 안에서의 재분배입니다.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냈다가 나중에 받는 거죠. 그럼 나의 세대 안에서 돈을 나누는 거야. 그지? 내가 평생 일한 것만큼 이렇게 나눠서 받는 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한 세대 내부에서의 재분배이고 이와 달리 세대 간 재분배도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부과 방식의 연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까 적립 방식의 연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과 방식의 연금이 있잖아요. 이 부과 방식의 연금은 어떤 거다?
현재의 퇴직자가 수령하는 연금의 재정을 현재 일하는 근로계층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네요. 자, 지금 봐봐요. 내가 퇴직을 했어. 내가 연금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연금을 누가 주는 거야, 돈을? 내가 낸 거. 물론 그 전에 냈지만 나는 이미 앞에 받아간 애들한테 다 내 연금은 다 들어갔고 내가 낸 그 돈은 이제는 누구한테 지금 일하고 있는 애들한테 내가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밑에 애들이 많아야죠. 쉽게 말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받을 때가 됐는데 밑에 애들이 싸그리 다 죽고 없어. 그럼 난 망하는 거야, 그지? 난 앞에서 열심히 내고. 야, 왜 그런 경우, 너희들 뭐 그런 경험 없겠지만 대학교 때 졸업반지라는 이상한 악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고등학교 때도 그 비슷한 거 있던데? 졸업반지가 뭐예요? 군대에도 그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대 반지. 뭔지 알아요? 자, 예를 들어 우빈이가 병장입니다. 얘가 제대를 해요. 군대에서 제대하면 밑에 있는 상병을 비롯한 2등병부터 저 제대 전까지 제대하기 이제 전에 후임병들이 돈을 모아서 얘한테 반지를 하나 해주는 거야. 아주 훈훈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제대할 때가 됐어. 얘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제대할 때 됐어. 그럼 나 받아야 되죠. 근데 갑자기 어떤 놈이 오더니 야, 그건 악습이야. 애들한테 삥 뜯는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안 하겠대. 그럼 나는 갑자기 억울하죠. 왜요? 나는 제대 직전까지 내 바로 앞고참까지 2등병 때부터 한 2년 동안 제대하는 사람 있을 때마다 내왔는데, 그지? 되게 억울하죠. 맞습니까? 이게 어떤 형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담 방식의 부가 방식의 연금인 거예요. 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계속 있을 때나 좋은 거지. 밑에 애들 사라지면 후임병이 없대요. 우리 부대 이제 없어진대. 후임병이 없대. 아니면 갑자기 그거는 되게 나쁜 관습이니까 없애버려야 된대. 뭐 대학에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졸업하는 선배들 위해서 우리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졸업하는 선배들 위해서 3학년들이 4학년 선배들 반지를 이렇게 해줬었어. 자, 그것의 전제 조건은 뭐야? 내년에 내가 졸업하면 내 후배가 나한테 해주겠지. 근데 다음에 학생회장이었나? 3학년 과대였나? 얘가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 막 이래가지고 나 때부터 딱 없어졌어요. 난 3년 동안 열심히 냈는데 진짜 되게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까짓 거 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안 받아도 되는데 왠지 기분이, 그지? 맞습니까? 그거 얼마 안 돼요. 몇만 원짜리 되지도 않는데 또 받고 안 받고 같으면 다르잖아. 그래서 되게 화딱지 났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자, 이건 결국 뭐다? 청년 집단에서 노인 집단으로 소득 이전, 즉 세대 간의 재분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 현재 무엇하는 사람? 이때의 청년은 일하는 사람들, 그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현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인 집단은 이미 퇴직한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퇴직한 사람들의 연금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거. 그 돈으로 내고 있는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사회보장이 제대로 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으로부터 낮은 계층,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자, 뭐가 벌어져요? 자, 그리고 젊은이로부터 노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환자로,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가족부터 그렇지 못한 가족으로 소득 재분배가 계속 발생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놈은요. 수직적 재분배가 있어. 사회보장은 분명히 수직적 재분배가 가능하지. 맞습니까? 사회보장의 여러 가지 요소가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나타냈었고 이런 소득 재분배의 효과 중에 종류 중에 수직적 재분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비례제를 바탕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누진적 소득세에 비하면 효과가 적고 자, 일단 누진적 소득세하고 비교했더니 효과가 떨어져요. 뭐가요? 소득 비례제를 바탕으로 한 보험료 부담이요. 이것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뭔데?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갖는 녀석이긴 한데 누진적 소득세가 더 좋은 소득 재분배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고 보험료에도 한도액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에게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의 이재용 있잖아요. 삼성의 이재용하고 아주 작은 지방의 어떤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하고 똑같은 보험료 낼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뻥튀기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죠. 근데 돈을 적당히 벌어.
그러면 이재용하고 똑같은 보험료 낼 수 있습니다. 좀 억울하겠죠. 사장님 입장에서. 이재용은 신났죠. 뭐 신날 것도 없죠. 뭐. 삼성은 그 얘기 들어봤어요? 삼성 그 개인 주택 있잖아. 옛날 이건희 주택. 지금 이재용이 살고 있는 집. 거기 월 전기 사용료가 장난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보안 시설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CCTV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안 시설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운용되는 전기 요금이 장난 아니래. 잘 됐어. 전기 요금 올랐을 때 전기나 망타.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가볼게요. 다시. 또한 보험료 바탕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연금 역시 급여 소득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자, 뭐라고요? 보험료 바탕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게 연금 급여인데 소득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수직적 재분배가 사회보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 무슨 소리예요? 연금 급여요. 자, 봐봐. 나중에 너희가 나이 들고 나이 많이 먹잖아.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는 걸 받을 텐데 그때 한 달에 10,000원씩, 10,000원은 아닐 거고 아마 최저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아주 낮게 잡으면 얼마 내는 게 있어요. 뭐, 10,000몇천 원인가?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 금액만큼 부과했던 사람, 내왔던 사람, 10년 채웠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받는 금액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내지는 100만 원 이렇게 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받는 돈은 차이가 100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0원하고 100만 원이면 100배 차이 나야 되잖아. 단순하게 계산하면. 근데 실제로 연금을 받는 걸 보면 100배 차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받아요. 더 받을 수도 있대요. 좋죠.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좋죠.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그럼 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차라리 100배라도 딱 맞춰서 주면 뭐 그래 낸 만큼 받는 거니까 억울하지만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배 낸 사람이 한 70배 정도 받고 조금 덜 낸 사람이 그거보다 조금 더 받으면 되지, 그지? 그렇게 되면 딱 맞겠는데 보통 연금은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심지어 강남 부자들 중에 일부는 그런 것도 많이 했다. 연금을 냅니다. 찔끔찔끔 내요. 10,000몇천 원씩 내다가 연금 받을 때가 다가와. 이제 조금 있으면 연금의 마지막이야. 이때까지만 딱 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연금 받으면 돼요. 그러면 딱 그때쯤 돼서 뭐 해요? 돈을 몽땅 내요. 어차피 집에 돈을 있잖아. 그 돈을 가지고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만 원씩 냈었는데 마지막 달에 5천 정도를 때려 박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나중에 연금 받을 금액이 이렇게 튑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태까지 내가 5만 원씩 안 내고 50만 원씩 냈으면 예를 들어 5천을 냈다고 쳐. 10배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게 인기였죠. 누구들의?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방법이었습니다. 연금택이었죠. 연금테크. 왜? 젊었을 때는 그 돈 가지고 투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불리고 그렇죠? 어차피 연금은 못 받으니까 그때는 나이 들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연금 받을 때가 되면 그 돈을 몽땅 넣어서 나중에 연금을 이만큼 받으면 손해는 안 보고 이익만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연금도 뭐가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럼 문제 보세요. 아까 77번을 해결했고 76번 보세요. A, B입니다. 자, A, B 몇 번이었니? 공통점 차이점이었는데 바로 4번이 문제였어요. 자, 적절한 거였는데 B는 A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무엇한다? 보완한다.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추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했었잖아. 나머지 선택지들은요. 그냥 하면 돼요. 자산조사 했니 안 했니? 요거야 그냥. 대상에게 부과했니 안 했니? 요겁니다. 대상의 차이요. 나머지 선택지는 그냥 뭐처럼 아이고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단어만 잘 찾으면 돼. 근데 선택지 4번은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추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문제 틀리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걸려? 그것 때문에 걸려요. 추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장면들 있죠? 이해해서 재구성해야 되는 장면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5번에 B는 A와 달리 일정한 자격 요건을 이거는 자격 요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수급해야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오히려 A가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거죠. 어디서 얘기했어요? 앞에 문단 두 번째 그 사회 A와 B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거죠. 그죠? 네 번째 문단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 문단이구나. 세 번째 문단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그 B가 가난해야 받는 그런데 자, 거기로 가볼게요. 자, 어디로 가느냐? 요 이야기였어요. 베버리지 관련해서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요 자격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왔잖아. 그치? 됐습니까?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것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게 5번이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우선은 여기 좀 보자. 지금 두 문제 봤는데 이번에 포인트는 요거예요. 두 개, 밑줄 그어진 두 개 또는 밑줄 그어진 세 개가 있습니다. 유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야? 단순 비교하는 형태. 다만 추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최근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본 개념 당연히 찾는데 추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재구성할 만큼의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무엇 해야 돼? 앞부분에 있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문단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가능하면 지금 한 문단, 두 문단 봤는데 두 문단 전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를 비교했는데 얘가 뭐였어? 특징 정리해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들 많이 나온다. 그지? 왜? 보기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보기 형태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사례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매번 특징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특히나 세 개가 묶여 있으니까 비교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 그 특징 정확하게 잡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사례에 적용하는 형태, 연습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는 무엇하자? 사례를 분석하는 형태로 거꾸로 적용해야 된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사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거꾸로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좀 문제를 잡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문제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응? 비문학 지문은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과제 안 되는 사람들 조금씩 있어. 근데 선생님 막 그 사람들만 닥달하지는 않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 손해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 알겠니?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는 더 할 수 없어. 응? 내신 시작하면 이거 하겠냐? 이거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두세요. 지금. 이제 2주 남았지만 방학 2주 동안만큼이라도 좀 정리해서 하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3월달 되고 뭐 6월달에 너희 모의고사 보잖아. 그지? 3월엔 안 보지만 6월에 모의고사 보는데 그때 진짜 비문학에서 큰 문제 안 생기고 수월하게 문제 풀고 등급 한번 올려서 뭐 1등급 받고 2등급 받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옆에 친구랑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 수능은. 그지? 어차피 30만 40만이 보는 거라서 모의고사는. 그 인원에서 경쟁하니까 옆에 친구는 의미가 없어요. 학교 내신하고 다르잖아. 너희가 다 잘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죠? 너희 학교에서 1등급이 뭐 100% 나오면 얼마나 좋아. 입안에서 1등급 다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국어도 저거 절대평가인가 그걸 바꿨어요. 국어는 계속해서 상대평가 중이에요. 절대평가로 바뀌는 건 영어밖에 없죠. 영어만 절대평가죠. 뭐 수능에서는. 그리고 한국사. 네. 한국사야 어차피 뭐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날 컨디션 좋으면 그지? 그런 거잖아요.